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폴리뉴스에 이렇게 대면 인터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내년 당선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예, 폴리뉴스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네. 네, 감사합니다. 최고위원이 당선된 걸 다시 넣어서 좀 축하드리고요. 네, 이 뭐 잘 아다시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이게 그 국익을 위한 미래를 위한 국익 결단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야당이나 또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이거는 이 굴욕외고다 만국외고다 백기투항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팩트잖아요. 예. 팩트. 그래서 팩트에서 저도 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 조치를 좀 다들 아마 제가 생각할 네. 때는 그 중도층의 많은 분들은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고 지금도 주시하라고 봐요. 예,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봐야 되고 하는 건데 네. 일단은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뭐 받은 게 없지 않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하늘 간의 악화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신뢰 회복의 첫걸음, 첫 장을 저는 잘 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첫발. 네. 그리고 우리가 강제징용 문제가 2018년도 대법원에 판결이 났고 이게 네. 우리가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의 결과와 그렇죠. 또 그 뒤에 있었던 2018년도에 대법원의 판결, 또 일본 법원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엇갈려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 마음에서야 대법원의 판결대로 일본이 모든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65년 청구권 협정의 내용들이 끊임없이 주장하고 또 여기에 대한 변제 방식에 대해서 결국 이 내용들이 충돌하게 되면 국제법 재판까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방식의 대안에 대해서 과거 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게 문희상 네. 국회의장의 그 대위 변제 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맞습니다. 있었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제3자 변제를 통해서 어떻게든 새로운 해법들을 모색할 때만이 네. 이 꼬인 실타래들을 풀어내면서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나아갈 것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100% 만족하기 어려운 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강제징용에 대해서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이 계신 것도 알고 있고 정부가 그분들의 어려운 고통들을 함께 보다듬고 설득하기 위한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3자 변제를 통해서 과거에 대한 역사적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내고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대에 선 만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고요. 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신뢰장들이 여러 오지 않았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성과는 12년 만에 셔틀웨이보를 이제 복원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G7 정상회의에 우리 대통령을 초대했고 그리고 그 이후 기시다 총리가 대한민국에 답방으로 방한하게 됐을 경우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더 많은 선제적인 조치들이 이제 뒤따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적인 문제가 단기간에 모든 성과를 담보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날 1박 2일 동안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기는 이르고요. 이제 막 첫 발을 내딛고 신뢰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 뒤로 나타나게 되는 추가적인 성과들을 그러니까 지켜보길 바랍니다. 한일 간에 닫힌 빗장을 열었다. 예, 그런 의미가 이제 크고 말씀하신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는 것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자주 네.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양 정상 간의 교류 그리고 고위급 회담 등 실무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많은 성과들이 나올 것이고 일본 문제는 감정적으로 쉽게 우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하지만 풀어야 될 굉장히 많은 일들 현안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간의 관계가 과거로 완전히 퇴행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손가락질만 하고 감정적인 문제로 대응한다고 했을 때 현재 놓여 있는 문제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누가 풀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가장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숙제를 정치권이 감내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기 이제 예를 들면 독도라든지 네. 후쿠시마 이 방류 문제, 수산물 수입 문제 예, 이런 부분에서는 국힘이 또 다른 결정을 이 정부가 할 일은 없지 않겠어요? 당연한 일이죠. 독도 문제만 그걸 하더라도 의심하는 것 같아. 독도 문제만 하더라도 예, 예. 일본 내 언론에서 일부 보도가 나왔다가 또 다른 언론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국내 정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상한 언급들이 나왔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의 디귿자도 나오지 않았다. 독도 문제에 의제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를 오히려 일본 내에도 통일되지 않는 얘기들을 국내 정치권이 뭔가
정치적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꺼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독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하는 목소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한 길로 나아가야 되고요. 후쿠시마 이 원전, 이 후쿠시마 이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이 동북아에 있는 또 미국까지 국제사회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문제입니다. 안전에 관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이익에 조금 더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건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해야 될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왔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제는 하나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제3자 변제, 과거사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 다음 단계 문제가 핵심인 것인데 이 핵심적인 논제에서 벗어난 다른 이야기들이 너무 대한민국 정치권을 감싸고 뒤엎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 윤 정부나 국힘에서도 적어도 네. 국민 정서와 다를 바가 없다. 네. 독도란 후쿠시마 그럼요. 부분에서. 예.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의제는 없었다는 그 박진 장관의 이야기가 네. 의제는 없었지만 그럼 이야기는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들 해석을 하거든요. 네. 이야기도 없었어요. 그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양국 간 정상 간에 있었던 많은 얘기들을 하나하나 토시까지 늘어놓게 되는 건 외교적 관례상 있었던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다 얘기하라고 하는데 역으로 제가 오늘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난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회담에서 김정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합니다. 네. 토시 하나까지 얘기하라고 하죠.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왔던 일들이 국익을 바탕으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평화적인 얘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거기에 대한 선의를 믿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그 문제는 결과로서 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런 선의로 접근했던 남북 간의 관계에 지금 현재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뒤통수를 맞고 있는 건데 한일 정상간에 나왔던 정상회담의 결과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성의 있는 자세로 전 야당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묻고 싶은 거는 아쉬운 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그 국민과의 소통, 네. 아까 강조했던 피해자와 이 설득, 이해를 구하는 거 네. 이런 과정이 없이 대통령이 진실로 한 이야기가 요미우리 네. 그걸 통해서 접했다고 뭐 물론 어제 2시간에 걸쳐서 이 국민들한테 이 자기 메시지를 내놨지만 사전에 좀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 하나 하고 외교 협상에는 트럼프가 협상법 철도냈잖아요. 네. 협상에는 상대가 이 판을 깰 것이라는 위협을 줘야 된다. 그래야 이 협상을 성공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는 네. 이미 요미우리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의 그걸 다 내놨잖아요. 네. 협상 기술의 문제, 요 두 가지 음. 국민과의 소통, 그다음 협상 기술의 문제, 네.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뒤에 있었던 협상 기술에 관한 문제를 보면 이 북미 정상회담이 과연 트럼프식 협상으로 과연 완전한 해결을 이뤄냈는가라고 하면 지금 거기에 대한 후과가 얼마나 큰지를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김정은의 판으로 끌어내서 김정은의 얘기를 싱가포르 회담에서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노딜을 귀결되고 난 다음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국제사회의 핵 위협 앞에 놓여 있게 되죠. 판문점 선언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본과의 문제 속에서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공통의 이익이 놓여져 있었고 어렵고 복잡하지만 풀어야 되는 이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었죠. 이거를 같이 엮어내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필요한 일들에 대한 우리 진정성 있는 접근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서 기시다 총리도 화답하지 않습니까? 일본 내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줬는데 여기 일본 정부가 화답하지 않게 되면 그 순간 한일 관계는 더 이상 풀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기시다 총리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엄청나게 돌아갈 겁니다. 여기서 내민 손을 기시다 총리도 잡으면서 화답하고 단계별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결과와 성과로서 훨씬 더 나은 한일 관계 보여줄 거라 생각하고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은 소통. 굉장히 우리 정부가 앞으로 무거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숙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난 한일의 아픈 역사 속에서 가슴에 응어리가 진 많은 국민들이 계십니다. 네. 미래지향적 관계를 나아가야 되는 절대적인 사명, 소명에도 불구하고 네. 지난날 역사에서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 정치권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 필요하고 저희 국민의힘도 그 역할을 다 할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보수 정당 국힘의 최고위원으로서 분명히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건데 뭐냐면은 이번 한일 외교의 본질이 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 강화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그 한미일과 북중로에서 신냉전이 이게 돼지고 그 맨 앞에 우리나라가 위치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국정 운영 원칙을 보면 국정 운영 원칙의 첫 번째가 국익이고 두 번째가 실용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된 결과가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기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난 정권 내내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 국가는 동맹에도 불구하고 너무 멀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상당했었죠. 예. 그 관계를 복원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한국과 일본, 미국이 너무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일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중요한 건 국제사회 모두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 북핵 위협의 가장 큰 위협으로 안보에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대한민국이 그 어떤 국가보다도 가장 앞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지소미아의 정상화를 비롯한 한국과 일본 속에서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함께 공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경제가 곧 안보가 되는 시대에서 경제 안보를 이 정부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핵심적인 이익이 결국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적인 이 물자에 대해서 일본과 이 교역 간의 마찰이 일었던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측면에서 지난날 있었던 수출 규제도 풀어내고 또 화이트리스트도 복원하고 또 한국과 일본, 미국 간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이해관계들을 돈독하게 만드는 일은 이거는 단순하게 안보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도 영향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한미일 간의 든든한 관계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중국과의 관계를 도외시하거나 뭔가 결정적으로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풀어갈 수 있는 외교력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또 균형감 있게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와 경제가 이제는 그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지적이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데 어떻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IRA라든지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전된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 국빈으로 4월달에 한미 그렇죠. 정상회담 방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미국에서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관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뿐 아니라 EU,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내놓기도 했거든요. 예.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속에서 훨씬 더 진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한 많은 역할과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 대한민국을 위한 그 성공적인 성과물들을 준비하고 있을 거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4월달에 있으면 이제 5월달에 G7 정상회의에서 우리 국가가 대통령이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마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대한민국 국익과 실용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끌어올 수 있도록 많은 성과물들을 보이는 게 저희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해봤자 한두 달 뒤인데, 네. 그죠? 그 바로 한 달, 두 달 뒤죠. 맞습니다. 예, 네. 이 국민들이 좀 기대를 갖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게 중국 문제. 네. 지금 우리가 그 알다시피 그 수출이 계속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안 좋잖아요. 거기를 보니까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제1 이 교육 국가잖아요. 24%나 떨어졌대요. 우리가 한미일 동맹 좋고 여러 가지 경제안보 동맹 좋은데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어떤 무역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쌓인 문제라기보다는 지난 정부부터 시작됐던 이 중국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들이 예.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청년층들의 반중 정서가 사실 조금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기도 하죠. 예. 이게 과거에 있었던 중국 공산당 체제 시스템이 시진핑 주석의 연임으로 인해서 과거에 오랫동안 쌓아왔던 시스템과 질서가 사실상 변형됐다는 지적들을 중국도 국제사회에서 피해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우리 기업들이 지난날 중국에 참 많은 투자를 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여기에 대한 이른바 보복 조치 등 어려움을 겪고 다시 기업 활동하기 어려웠던 측면들을 가져갔던 것도 하나의 일환이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사드 보복 조치 등으로 인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 중국, 미국에 의존했던 그런 무역 부분들을 다변화시키겠다고 예. 신남방 정책, 신북방 맞아요. 정책들을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신북방 정책이라는 건 북한과의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됐다 생각하고, 러시아도 지금 저런 상황이니까 신남방 정책 같은 경우는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과 우리가 교류 협력해야 되는 장을 열었던 중요한 문제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다변화는 사실상 이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부터 시작돼 왔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제적 교역 다변화에 대한 노력을 이 정부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요. 중국 문제는 하지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반중 정서 그리고 현재 있는 중국 시스템의 문제만을 들어서 우리가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중국과 이른바 관시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맺어왔던 정치인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예. 지금은 그런 인적 관계들까지도 이른바 많이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인적 교류부터 시작돼서 하나둘씩 좀 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들이 정치권 전체에 필요하고, 이거는 여야가 공히 대중관계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는 아니, 그럼요. 입장이죠. 네. 그게 다들 공유하고 있는 겁니까, 여당 내에서? 여당 내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중국과 우리가 더 이상 선을 긋고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심화되고 있는 반중 정서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정확히 분석해야 되고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중국의 노력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중국에 다가설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함께 이웃하고 있는 국가와 지낼 수 있게 하기 노력에서 어떤 정치적,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G2 패권 전쟁에서 그 미국이 압박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네. 그건 어떡하냐? 여기에 대해서 국익과 실용에 대한 원칙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선택적 차원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다고 해서 이른바 반중 정서가 굉장히 심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코로나가 가져왔던 그 이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른바 코로나가 시작됐던 시기부터 그 다음 코로나를 접근하게 됐던 중국의 행동, 이 모든 것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반중 정서가 더 심화돼서 이른바 양국 간의 경제적인 안보적인 내용들을 넘어서 문화적으로까지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풀 수 없기 때문에 관계 복원을 위한 많은 노력 조치들이 필요한 만큼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 정책적으로 정당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